딱 5년 전 이맘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정말 암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하는 상황에서 병원에 갔는데 암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정말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느낌이었고, 제일 처음에 이제 도움을 요청한 것이 저희 친정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했는데, 그때 어머님이 빨리 큰 병원을 최대한 빠르게 예약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해서 정말 삼성, 아산 둘 중에 어느 병원 선택할래? 라고 했을 때 그냥 생각 없이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더 명의이신 분들이 어디 있을까, 빨리 교수진들 분들도 좀 알아보고, 또 다른 병원을 좀 더 빠르게 예약할 수 있는 병원은 없을까 막 이렇게 알아봤는데, 그래도 제가 연결된 병원에서 예약해 주는 게 가장 빠르다고 이야기를 하셔서 삼성 서울병원으로 그때 예약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이제 예약을 하고 터덜터덜 이제 집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날 신년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과 함께 이제 저녁 약속이 있어서 그 자리를 갔는데, 이게 그분들한테 제가 암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뭐 신나서 거기서 막 웃고 떠들 수도 없고, 정말 혼자 조용히 밥을 먹다가 나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그때 가족들은 또 다 제주도에 있을 때여가지고 혼자 집으로 들어가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날이 이렇게 추운 날이었는데 석촌호수를 돌면서 진짜 엉엉 울었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근데 남들은 제가 왜 우는지 모르겠지만 전 진짜 너무 서럽게 혼자 꺼이꺼이 진짜 그 석촌호수 한 바퀴를 다 돌면서 꺼이꺼이 그렇게 울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렇게 울고 나니까 속이 좀 시원하더라고요. 뭐 남편한테 전화해서 울 수도 없고, 친정 부모님은 분명히 저보다 더 속상하실 텐데 거기다 대고 온들 뭐 제가 그렇게 속이 시원할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때 지금까지 울었던 것 중에서 가장 서럽게 운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엉엉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고 났더니 그다음부터는 그렇게 운 기억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때 뭔가 다 토해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왜 하필 나지? 내가 이렇게 뭘 잘못했을까? 내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남들 그 나이 때 다 걸리는 것도 아닌데 왜 내가 암에 걸렸을까? 그리고 왜 유방암은 그런 얘기 있거든요. 일찍 출산을 하고 모유 수유를 하면은 유방암 발병률이 낮아진다고 해서, 저는 아이도 일찍 출산했고 모유 수유도 했고 생리도 일찍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저는 확률이 많이 낮을 줄 알았는데, 어떻게 보면 되게 높은 그런 만 40세에 유방암이 걸렸다는 거는 굉장히 젊은 나이에 걸린 거라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삼성 서울병원에서 브라카 변이 검사를 할 때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해주시더라고요. 만 40세는 되게 일찍 유방암이 발견된 것이다. 그래서 나한테 왜 이런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저를 뒤돌아봤을 때 저를 자책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남을 원망하기보다는 내가 너무 어떻게 살았길래 이렇게 내가 암에 걸렸지? 막 이렇게 자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유방암 카페 들 돌아다니면서 여성분들이 어떻게 이 치병 생활을 하는지 그 카페에 들어가서 이제 염탐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도 이제 카페에 들어가 막 글을 많이 쓰는 타입은 아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다른 분들은 어떻게 치병 생활 하나, 무슨 약을 나도 먹게 되나, 나는 항암을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방사선은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 수술하고 난 다음에 후유증은 어떠한가, 전절제를 선택해야 되나, 부분절제를 선택해야 되나, 이런 짧은 지식을 카페에서 얻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뭔가 정답을 찾아야 되는 것처럼 카페에서 계속 검색만 하고 있는 거예요. 날밤이 새도록. 그러다 보면 또 막 울고 있고, 그러다 보면 또 막 화가 나고, 그 감정에 그 요동치는 그 파도 안에서 굉장히 힘들었던 5년 전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저도 스쳐가네요. 분명히 지금 이 순간에도 유방암 선고를 받으신 분이 있을 것이고, 또 암이면 어떡하지? 이런 상황이 지금 맞닥뜨린 분들도 계실 것이고, 한 몇 개월 전에 선고를 받으셔서 지금 멘탈이 탈탈 털리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런 분들한테 오늘 조금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고자 이렇게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유방암에 걸리고 나서 환우분들이 좀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그런 행동은, 뭐 정답은 아니지만
너무 자책하시는 거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처음에는 제가 뭔가 큰 잘못을 한 것처럼 식습관부터 뭐 잠자는 거며 생각이며 어떻게 하면 정답을 내가 찾을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시험에서 뭔가 낙방을 한 사람처럼 정답을 막 찾으려고 자책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닐 확률이 더 높거든요. 그냥 저는 지금도 많은 환우분들한테 그냥 사고다. 물론 교통사고 같은 것도 내 잘못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우연히 일어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냥 사고다라고 생각해서 너무 스스로를 자책하고 갉아먹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요즘에 드는 생각은 내가 이완이 잘 되지 않는 거. 결국은 세포가 모든 것을 기억을 하고 있는데 항상 좀 경직되고 뭔가 답을 찾으려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세포들이 많이 경직됨으로써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편하게 그래? 뭐 내가 잘 뭔가 선택을 하면 또 좋은 방향으로 나를 이끌어 줄 수 있을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주위 분들하고 대화 나누면서 자책하지 않는 그런 시간을 많이 보내줬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암에 걸렸다고 얘기를 하면 사실 다양한 대체 의학들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암에 걸리신 분들이 주시는 조언은 그래도 들을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다 해본 것이고 그걸로 인해서 어느 정도 선별이 된 지식들이기 때문에 괜찮은데 그냥 우리 사회에서 암에 걸렸다고 하면 이게 암에 좋대 라고 단순한 그런 논리로 뭔가를 보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저도 초창기 때 암에 걸렸다고 했을 때 정말 집에 대체의학에 관한 제품들이 끊임없이 저희 집에 왔었거든요. 근데 모두 다 수용할 수 없고 모두 다 유익한 거는 사실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한테 맞는 게 무엇인가 잘 고민하시고 같은 비용으로 또 효과를 낼 수 있는 저비용으로 또 효과를 낼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먼저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암에 걸렸다고 하면 뭔가 이제 아니면 못할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뭐 여행을 가족끼리 막 떠나신다던가 아니면은 급하게 뭔가 일을 처리해서 뭔가를 끝내려고 그런 조급한 마음이 많이 드실 거예요. 근데 제가 5년을 치병해 봤을 때 뭐 4기, 말기 이런 상황에서 암이 발견되었다면 사실 그러실 수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 요즘에는 과학이 발달해서 연기 1기에서 대부분 많이 발견하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사실 아직 거기까지 생각할 필요는 좀 없기 때문에 좀 길게 보시고 갑자기 뭔가 해결해야 된다 이런 조급한 마음은 안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유방암이라는 것이 스펙트럼이 좀 많이 다른 암에 비해서 넓은 암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유방암에 걸리면 제일 처음으로 이제 가는 곳이 유방외과를 가시게 되는데요. 유방외과를 선택하실 때 우리나라는 다양한 이제 병원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대학병원 같은 경우에는 정해지면 사실 그 병원에서 쭉 치료를 받아야 되는 그런 머스트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한번 처음 병원을 선택하실 때 좀 신중하게 선택을 하시는 것이 좋은데 지금 최근에 들어서 대기 시간이 너무 길어지는 이슈가 있어요. 내가 예를 들어 A라는 병원에 갔는데 A라는 병원은 한두 달 안에 수술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병원이 조금 마음에 안 들어서 다른 병원을 선택하려고 갔더니 6개월 정도 기다려야 된다. 이러한 얘기를 들으실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빠르게 뭔가를 선택할 수 있는 병원이 훨씬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6개월 후에는 사실 어떤 일이 또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맘모톰이나 이런 것들로 채취를 해놓은 상태에서는 암이 나 주인한테 여기 몰래 기생하고 있던 거 걸렸구나 이렇게 알기 때문에 그 암세포들이 이제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취약한 상황이 되거든요. 맘모톰으로 채취를 했을 때 가장 빠르게 수술을 하는 것이 좋다는 그런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결정을 하실 때 좀 빠르게 내가 수술할 수가 있는 병원이 있다라고 하면 그 병원을 선택하는 것이 저는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선택을 하시고 나면은 유방외과를 가실 텐데요. 유방외과 교수님은 이제 수술을 할 건지 항암을 할 건지 방사선을 할 건지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가이드를 주실 텐데 한국의 유방암 프로토콜은 거의 일률적이기 때문에
암의 크기가 작으면 수술을 먼저 선택하실 거고, 암의 크기가 어느 정도 일정 이상 크기, 예를 들어 2cm 이상이다 라고 하면은 항암을 먼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수술 먼저 하고 싶어요, 나는 항암 먼저 하고 싶어요, 이렇게 사실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라 교수님이 그 상황에서 여러 협진 교수님들과 판단을 하셔가지고 최선의 선택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선은 그 부분을 수용을 하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최대한 교수님께 질문을 해서 궁금한 점을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한 1cm였기 때문에 수술을 먼저 하자고 얘기하셨고, 저는 전절제를 교수님께 요청을 드렸어요. 교수님은 워낙 작아서 그냥 부분절제 하자라고 말씀하셨고, 위치도 나쁘지 않아서 부분절제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방사선을 하지 않겠다는 굳은 신념으로 전절제를 선택했습니다. 사실 그것이 옳았던 선택이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때 상황에서 저는 방사선을 하고 싶지 않다라는 저의 강력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교수님을 설득해서 전절제를 하였습니다. 근데 이것도 환자분들마다 정말 케이스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본인이 어떤 원하는 바가 있으면 교수님한테 말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전절제를 해서 더 나을 것 같다고 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데, 전절제를 했다고 해서 전이가 안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분절제를 선택하든 전절제를 선택하든 그것은 좀 오픈마인드로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맘모톰으로 채취를 했을 때 이것이 암 타입이 어떤 것인지 조금 캐치가 처음에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호르몬 양성, 허투 양성, 그리고 브라카 변이, 3중 음성,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어떤 가이드가 나올 텐데, 이게 그냥 뭔지 난 잘 모르니까 그냥 교수님 하라는 대로 해야지 라고 이렇게 치부하지 마시고, 호르몬 양성도 어떤 타입으로 호르몬 양성인지, 또 브라카 변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셔서 최선의 선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만 40세여서 젊은 유방암 환자였어요. 그래서 나라에서 브라카 변이 검사를 해줬고, 브라카 변이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안젤리나 졸리 영화 배우가 브라카 변이가 있어서 양측 유방 전절제를 한 걸로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브라카 변이가 있으면 염색체에 아예 변이가 있는 거기 때문에 난소암, 그 다음에 췌장암에 또 노출이 되어 있어서 이제 양측 유방 전절제, 그 다음에 췌장이라던가 난소를 절제하는 것도 의사 선생님들이 권유를 하는데, 저는 다행히 브라카 변이는 없어가지고 그런 권유는 받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또 브라카 변이가 있다면 또 그런 권유를 받았을 때 또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 선택의 기로에 놓일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암 타입이 어떤 건지 정확히 알아야 추후에 혹시 전이가 된다거나 다른 이슈가 있을 때 내가 암 타입이 이런 거였지 라고 기억을 다시 하셔서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그런 부분을 좀 확실하게 알고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사실 방사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방사선의 데이터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지만, 다른 환우분들이 방사선을 하실 때 보면은 타들어가는 고통, 왜냐하면 한 부위에 집약적으로 계속 어떻게 보면 불 태우는 거잖아요. 방사능을 계속 쬐는 거기 때문에 화상을 입은 효과랑 거의 일맥상통을 하기 때문에 그 부위가 굉장히 피부가 빨개지고 아프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방사선도 이제 범위에 따라서 회차가 달라지기 때문에 많이 하시는 분들은 20회차 이상 방사선을 받으시더라고요. 치료의 후유증이나 부작용은 당연히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치료가 뭐가 있는지도 2차적으로 알아보시면서 같이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암을 먼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항암을 먼저 하시는 분들은 4차, 8차 이렇게 딱 정해진 회차로 진행을 해요. 왜냐하면 테스트하는 항암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암이 이 항암 치료를 했을 때 얼만큼 반응이 있는지, 대부분 1세대, 2세대 항암 치료를 하고요. 1세대는 세포 독성이기 때문에 빠르게 분열하는 세포에 반응하는, 세포를 공격하는 그런 세포 독성 항암제고, 대부분의 모든 환우분들이 첫 번째 항암을 가는 길이 이 세포 독성이 대부분입니다. 표적 치료제는 이제 헐투 양성이라던가 저발현 허투 이런 것들이 있는 분들한테 유의미하게 사용되기도 하고, 암 타입이 호르몬 양성이지만
먼저 표적 치료제를 하는 경우도 간혹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것이 맞다 틀리다는 없지만 우리가 그 모든 부분을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기 때문에 교수님과 트러블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교수님께 잘 물어보면서 타협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가장 좋고, 또 들어가실 때 보호자를 꼭 동반하셔가지고 옆에서 좀 기록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환우분들이 멘탈이 그렇게 강하지 못하거든요, 그 상황에서. 근데 교수님 만나는 시간이 정말 짧게는 1분, 2분, 길게는 한 5분 정도 되고, 또 오늘 만나면 언제 만날지 모르는 상황인데 그때 교수님이 뭐라고 했더라? 이것이 기억이 안 나면 뭐 표시를 할 수가 없고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환우분들이 보호자 동반하셔서 최대한 메모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앞선 영상에서 얘기했던 의무기록 사본 출력하셔가지고, 또 거기에 영어로 적혀 있지만 번역해서 지금 상황이 어떠신지 꼼꼼히 체크하면서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수술을 하고 나면 이제 감시 림프라고 해서 림프로 전이가 됐는지를 파악을 합니다. 수술을 열었을 때만 그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림프에 한 개가 전이가 됐는지 5개가 전이가 됐는지에 따라서 이제 림프를 제거하는 양이 다른데, 저는 이제 한 개의 감시 림프가 전이가 되어 있어서 5개 정도의 림프를 전이를 했고, 만약에 5개 이상의 림프가 전이되면 곽청이라고 해서 림프 자체를, 겨드랑이를 아예 제거하는 수술이 그 즉시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고 났는데 곽청이 진행이 됐다라고 하면은 림프까지 전이가 된 거기 때문에 더 많은 조심을 하고 더 많은 예후를 본인이 상황을 보셔야 되고, 감시 림프를 제거했는데 거기에 전혀 아무것도 발생되지 않았다, 그리고 이렇게 혈관 안에만 있는 암이었다, 외부로 터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호스라고 생각하면은 호스 안에만 있었다, 호스 밖으로는 이렇게 침범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좀 많이 안심하셔도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맘 편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난 좀 편해도 되겠구나. 그리고 또 최근에는 수술하고 나서 그거를 미국에 보내서 좀 세부적으로 유전자 검사를 해주는 것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5년 전 했을 때 당시에는 한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비용이 들어갔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뭐 보험 청구라든가 이런 것들은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름은 온코타입 검사였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활성화가 되어 있다면 항암을 하는 거, 활성화가 되지 않았다면 항암을 안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할 수 있는 거라서, 그때 저한테 좀 가장 중요한 이슈는 항암을 안 하고 싶다는 거였기 때문에 그 검사를 저는 시행을 했는데, 항암을 하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와가지고 그때 8번에 항암을 의사 선생님은 권유하셨는데 저는 8번을 죽어도 못하겠다, 그래서 TC로 4번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교수님은 어떤 제안을 하실 때 이렇게 좀 선택적인 영역을 주신다면 여러분들이 좀 선택할 수 있겠지만, 교수님이 좀 확고하게 이렇게 하셔야 된다라고 얘기한다면 교수님 입장에서는 정말 최선의 선택을 한 것이고, 유방외과에서 수술을 한 다음에 이것이 암 타입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혈액 종양내과로 이동이 되어서 이제 그 교수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거기 때문에, 외과적인 수술은 유방외과, 이제 이 암으로 인해서 제가 뭐 항암이라든가 방사선 치료가 들어가는 것은 혈액 종양내과에서 이렇게 나눠져서 진행이 되고, 유방외과에서 수술을 할 때는 또 이게 성형도 우리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우리가 비주얼적인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예쁘게 해야 되고, 또 림프가 전이가 됐을 때는 그 부분도 또 성형적으로 또 잘 흉터가 안 남게 꼬매는 것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보통은 유방외과랑 성형외과가 협진이 들어가서 수술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정말 다양한 과의 교수님들이 저 하나를 다방면으로 스펙트럼 넓게 분석을 해서 데이터를 뽑아주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교수님을 믿고 이런 치료들을 받는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신뢰도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의문점이 있고 의심이 되고 불안한데 어떻게 예후가 좋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선 한번 교수님을 신뢰하고 믿으셨다면 끝까지 교수님과 함께 발맞춰서 치료를 마무리하는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저도 벌써 이렇게 5년이 지나서 이것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영상을 찍으니까 과거 생각이 나면서 감정이 또 약간은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감정이 약간 요동치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요. 2026년에 또 시작에 또 이렇게
암 판정을 분명히 받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너무 많은 큰 걱정하고 조급하고 그렇게 나아가지 마시고 조금은 여유 있고 나한테 신이 뭔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런 시간을 주셨구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환우분들한테 많이 하는 이야기가 저는 암에 걸려서 행복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럼 굉장히 의아하게 얘기를 하세요. 어떻게 그게 행복할 수 있느냐. 근데 저한테 많은 큰 깨달음을 주시고 이렇게 다른 인생을, 또 다른 인생, 제2의 인생,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준 그런 암이기 때문에 저는 너무 행복한 시간입니다. 지금 현재 치병 생활이 너무 힘들고 또 걱정도 많이 되고 나의 지금 닥친 부분이 너무 크게 느껴지시겠지만 이렇게 사기, 유방암, 뇌전이, 폐전이, 암환우도 여러분들과 이렇게 잘 소통하면서 웃으면서 이렇게 잘 지내고 있잖아요. 물론 내일이 어떤 일이 생길지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요. 저도 오늘 병원을 갔다 왔지만 내일 어떤 일이 생길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잖아요. 누구도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우리가 이 현실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최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보내시고 가족들과 또 소소한 행복을 만들어 가시면서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치병생활 하고 계시는 암환우 분들 응원 드리고 2026년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암으로서는 완치 그리고 행운, 행복을 가져다 주는 그런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